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4.19와 영화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할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영화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1시간 반 4.19와 관련된 한국영화 이야기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 그 강연의 제목은 잘 돼갑니다. 우상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잘 돼갑니다라고 하는 영화 뒤에서 얘기하겠고요. 그 독재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화가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4.19와 관련된 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순환을 당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해방 이후의 영화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그날 바로 모든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고 나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 그리고 공연되고 있는 연극들, 이게 다 소위 친일 작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영화와 연극들이 상연되고 상영되고 있는 와중에 해방이 됐는데 그런 작품들을 계속 공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모든 극장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극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20세기에 영화관, 극장이 문을 닫았던 시기는 요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혹은 일본 천황이 죽었을 때, 뭐 등등등, 이럴 때에도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본인들은 극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 죽었을 때도 조선인들은 극장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극장이 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심지어 전쟁 때도 극장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 시기만 딱 전국의 극장이 다 문을 닫았을 때입니다.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극장들은 해방과 동시에 소유가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혼란기 때 이 재산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이 모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산이라고 해서 조선을 점령한, 특히 38도선 이남 지역을 점령한 미군 재산이 됩니다. 미군정청의 재산이 되는 거죠. 대신 이 극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거죠. 그 적산 관리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극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말기 때 극장에서 무슨 지배인을 하거나 극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본인 주인들이 가고 나서 그 극장을 접수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조선인들 중에 좀 수완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빈 극장을 접수했어요. 그 중에서 뭐 경찰 출신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극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해방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극장 3개를 꼽는다면 명치자, 그러니까 명동 한가운데 있는 극장이죠. 명치자가 가장 좋은 극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국도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죠. 이 국도극장이 일제 말기에 경성보총극장이라는 이름의, 그래서 줄여서 성보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성의 성자와 보총의 보자를 붙여서 성보극장이라고 불렸던 극장. 그리고 여러분들 스카라 극장이라고 아시죠? 그 스카라 극장이 이제 일제 말기 때는 이름이 약초극장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약초정이었어요. 그래서 약초극장. 이 3개의 극장이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극장들이었습니다. 이 3개의 극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극장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극장들이 다 일본인 소유였어요. 그 소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극장들이 적산관리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치자 같은 경우는 김양성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적산관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약초극장은 홍찬,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홍찬이 이제 지배인이 되고요. 적산관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극장 같은 경우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되고요.
제1극장은 이창용, 성보극장은 김동성 뭐 이런 사람들이 적산 관리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적산 극장을 인수한 다음에 극장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극장을 운영하면서 일본식 이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짓거나 아니면 일본식 극장 이름들을 차례차례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인들이 서울을 부르던 용어잖아요. 그래서 경성이라는 말 대신에 서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성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은 이름을 서울극장으로 바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극장과는 다른 극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명치자는 명동 한가운데 있는 극장이죠. 그 극장은 그 명동을 일본인들이 명치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명치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극장은 해방되고 나서 이름을 국제극장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약초극장은 일본인들이 거기 약초정이라고 하는 동네에다 극장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약초극장이었는데 그거를 해방되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수도극장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경성극장을 서울극장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신부정이라고 불리던 지역에 그 신당동에 지어진 극장을 그 신부정이라고 그러니까 신부자라고 하는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 극장 이름을 바꿔요. 한성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성보총 그 성보극장도 이름을 국도극장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낭화관은 나니아부시라고 하는 낭화절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통 연희를 공연하는 극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후에 영화관이 됐지만 그 낭화관도 이름을 바꿔요. 명동극장으로, 명동에 있었으니까 바꾸죠. 그 다음 조일자라고 불리는 극장도 있었어요. 아사히자라고 불리던 극장이죠. 이 조일자도 장안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심지어 단성사도 일제 말기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륙극장으로.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조선인이 운영하다가 운영권이 일본인한테 넘어가면서 이 일본인이 극장 공모를 해요. 극장 이름 공모를 하면서 뽑힌 게 대륙극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륙극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맞는 3.1절을 맞아서 극장 이름을 바꿔요. 단성사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극장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바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되어 있던 거니까 급하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됐는데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 극장이 다 문을 닫았다가 8월 말에 다시 문을 열면서 예전에 상영하다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미국 영화들, 프랑스 영화들, 뭐 독일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을 가져다가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일 연극을 하던 극단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극단들이 다시 재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친일 연극이 아닌 해방된 조국의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연극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장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장의 관리인이 된 사람들은 이 극장을 자기가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협회를 만들어요. 한성 극장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름이 서울시 극장협회로 바꿔요. 아직까지 있어요. 서울시 극장협회는. 이 극장협회를 만들고 이사장으로는 홍찬, 아까 수도극장의 관리인이었던 홍찬이 이사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이사장으로는 김상진과 박응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이사장이 돼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 관리인들, 적산 관리인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홍찬이라는 인물이 해방기 때 중요한 영화인으로 등장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해방 이후에 영화 산업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승만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홍찬이라는 사람은 극장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 초반에
영화계에 뛰어들어요. 자기 이제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카메라맨이었던 이피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먼 친척이어서 여튼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영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계에 뛰어듭니다. 어린 나이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프로듀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는 진행이요. 진행이라고 하는 일을 보죠. 그러니까 프로듀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프로듀서로 이름을 떨쳐요. 그러니까 홍찬이 일을 맡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엄청나게 많은 가마니가 필요하다. 근데 구할 길이 없어. 근데 홍찬한테 말하면 그 다음날 가마니가 그만큼 쌓여요.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총독부와 그 다음에 조선군이 주도가 돼서 모든 영화 회사들의 등록을 다 폐지시키고 단 하나의 영화 회사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게 조선영화제작 주식회사인데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가 만들어질 때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사무실이 서울 시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과 남대문 통에 좋은 사무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홍찬이 나서서 그 다음날 바로 번듯한 사무실을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게 편법이든 탈법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힘을 써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완 좋은 홍찬이 해방되고 나서 극장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협회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 누구 힘이 필요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 현재명, 여러분들 음악가 현재명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원래 이제 테너, 가수 출신이자 작곡가이자 그 다음에 미국 유학 출신이죠. 그리고 일제 말기에 후생악단이라고 하는 친일악단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친일 음악을 하던 후생악단을 해산하고 고려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해방 이후 최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 때 자기가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을 이사로 끌어들이는 거죠. 돈을 좀 내줘야지 오케스트라단이 막 일을 할 테니까요. 그때 이사 중에 한 명이 홍찬이었어요. 그리고 홍찬은 그 당시에 극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후생악단이 극장에서 공연하고 했을 때 자주 보던 사람이었죠. 친구가 됐어요. 현재명과 홍찬은 친구가 됐는데 이 현재명이 이승만과 잘 알게 돼요. 이승만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현재명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 통했죠. 그래서 현재명을 통해서 홍찬이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홍찬은 이승만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승만은 아주 많은 양자들이 있었어요. 실제 양자가 아니라 그냥 이승만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과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은 다 아버지라고 불렀죠. 나이도 또 70대 노인이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승만을 끼고 뭘 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이승만을 만나면 처음에 큰절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홍찬이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승만을 만난 다음에 이승만의 재정적 후원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한성극장협회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든 극장들이 다 한성극장협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극장에 이승만 박사 후원 모금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성금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승만은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치 자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홍찬이 하면서 이승만의 총애를 받는 거죠. 이승만이 이제 좋아하는 인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찬은 이 정치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점점 키워나가요. 처음에는 극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지나서 신문사를 인수해요. 평화일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창간이 됐다가
경영난을 겪게 되니까 그 신문사를 인수해서 제호를 평화신문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극장가, 신문사와 영화사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확장하죠. 건설사와 증권회사와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회사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50년대 대표적인 재벌로 성장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해방되고 나서 이 이승만의 재정적 후원인이 되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이 사람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이제 언론계에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1947년까지 좌익 계통의 언론사들이 많았잖아요. 좌익 계통의 언론사들이 많았다가 그 언론사들이 47년 이후에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신문사나 통신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때 생겨난 신문사 중에 평화일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이 신문사를 홍찬이 인수하면서 언론사 사주가 됩니다. 언론사 사주가 되고 이 언론사 사주가 돼서 이제 엄청나게 언론 권력을 또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자기 소유가 되지 못했던 이 극장도 자기가 인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산 재산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막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극장들이 거액을 들여서 극장을 인수하려면은 말 그대로 거액이 필요하잖아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10년 동안 분할 납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극장의 운영자로 적산관리인으로서 우선권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것을 10년 동안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장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땅 짓고 헤엄치듯이 극장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부자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탈세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해방 이후에 일제가 만들어 놓은 유일한 영화회사가 조선영화사였는데 이 조선영화사가 해방 이후에 적산 조선영화사로 있다가 정부 수립 후에 대한영화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영화회사로 되는데 거기에 뭐 이사장이 있고 뭐 이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이사로 선임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영화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영화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그러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이런 사람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랑 친해요? 경찰과 친하죠. 영화인들은 경찰이랑 아주 친해요. 왜? 왜냐하면 극장 안에 항상 경찰이 있어요. 예전에는 극장에 임검석이라고 해서 영화나 혹은 연극이 공연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경찰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극장에는 임검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잘 보이는 위치에. 왜냐하면 극장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찰이 극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받지 않은 대사를 할 경우 바로 공연을 중지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할 적에도 변사가 뭔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변사가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변사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영화 상영도 중지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무대 안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일본인 경찰이 들어왔겠어요? 조선인 경찰이 들어왔겠어요? 조선인 경찰이 들어왔겠죠. 조선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인 경찰들과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친하고 유착관계가 있었어요. 그 중에 경찰의 우두머리가 그 당시에 노덕술이라는 사람이었죠. 일제시대 때부터 경찰 활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노덕술이었는데 이 노덕술이 그 당시 체포영장이 나와가지고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친일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좌익 단체의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너 이런 일 했지? 뭐 이러면서 고문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고문치사로 인해서 이 노덕술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이 노덕술이 어디 있었냐면 홍찬 집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덕술이 돌아다니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하면 누가 잡으러 가요? 경찰이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자기들이 만나서 그냥 뭐 얘기 나누고 이러는 사이예요. 그냥 거기에다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죠.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면서 노덕술이 그러니까 친일 경찰로 지목이 돼서 이제 반민특위에 불려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안 잡아요. 꼭 어디가 있어요? 홍찬 집이나 아니면은 딴 자기랑 그 노덕술과 친한 이런 부잣집 이런 데 별장 같은 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자 하는 그런 일종의 반민특위 와해 공작까지도 벌입니다. 그 공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홍찬의 집이었어요. 홍찬의 집에 이 노덕술과 뭐 최란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민특위위원들을 38선 부근으로 유인해서 뭐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개성이나 이런 데로 데려가면은 38선 근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월북하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사살해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우죠. 그거를 그 공작에 참여했던 그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양심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홍찬, 이 노덕술을 비롯해서 홍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체포됩니다. 반민특위 와해 공작을 이유로.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체포돼서 뭐 조사를 받고 뭐 이러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금방 또 나와요.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체포가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또 이제 체포가 되는데 여튼 이제 홍차는 이런 이제 경찰과의 유착, 그 다음에 뭐 반민특위 와해 공장 뭐 등등등등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홍찬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고 이 홍찬은 자기가 영화계, 연극계 이런 데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종군 연예대를 조직해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예인들을 전선으로 다 보내죠. 연예인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언론인들도 종군 언론인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반공을 앞세우면서 날개를 다는 거죠. 자기 라이벌들은 이제 이게 전쟁을 겪고 나니까 반공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 반공을 우선 선점하는 거죠. 홍찬이.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외국에서 막 차관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차관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이런 데에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우선순위, 그러니까 은행 가면 이제 번호표 뽑듯이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제 줄 서 있으면은 그 순서대로 뭔가 이제 입찰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있어요. 그때마다 홍찬이 1등입니다. 홍찬이 새벽부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시내에 있는 할 일 없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거기에서 며칠간에 거기 앞에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1등하고 차관도 막 받고 막 이러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회사도 세우고 그 중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차관을 불화받아서 그 돈으로 뭘 하느냐? 촬영소를 세워요. 영화 촬영소를. 자기가 수도영화사라고 하는 영화사를 세운 다음에 동양에서 가장 큰 영화 촬영소를 안양에 세웁니다. 그게 안양 촬영소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큰 영화 촬영소를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을 이승만한테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이승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북한과 일본. 북한의 국립영화 촬영소보다 크게 지어야 돼. 그리고 일본에 있는 영화 촬영소보다도 크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승만이 그래, 크게 지어야지. 그러면서 차관을 거액의 차관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거액의 차관을 다 영화 촬영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정치자금부터 내죠. 근데 그 정치자금으로 낸 것까지 나중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계획은 촬영소를 만들고 촬영소에서 많이 빠르게 영화를 막 양산해내서 그것들을 극장에서 상영해서 수익을 얻어내고 얻어낸 수익으로 차관 받은 것도 갚고 이자도 갚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홍차는 운이 없었던 거죠. 1958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차관을 받아서 한 뭐 2, 3년 정도 이제 촬영소를 짓고 있었죠. 지으면서 생명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양 촬영소 이승만한테 막 이제 자랑했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큰 촬영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큰 촬영소에서 별 볼 일 없는 영화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시네마스코프 영화를 만듭니다. 이 시네마스코프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스탠다드 그 포맷의 영화가 상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브라운관 TV 생각하면 돼요. 4:3 비율의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거는 이렇게 긴 텔레비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텔레비전 화면이 긴 텔레비전 화면이 됐듯이 영화 화면도 짧은 영화 화면에서 긴 영화 화면으로 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시네마스코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드 스크린 영화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시네마스코프예요. 그래서 이 홍찬이 한국에서도 최초로 시네마스코프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생명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녹음은 우리 35년도부터 저희 영화 토끼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35년도부터 한 20년 동안 만들어 온 영화의 녹음 방식과 시네마스코프의 녹음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옛날 방식대로 녹음을 하니까 입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걸 고쳐야 돼. 기술이 없는 거야. 영화는 개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다 촬영해 놓고 녹음이 안 되니까 점점 개봉 날짜가 미뤄지는 거죠. 개봉 날짜가 미뤄지면은 뭐가 쌓여요? 이자가 쌓이죠. 어떻게 막 얼기설기 해가지고 어떻게 입을 대충 맞춰가지고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영화 낭만열차가 59년도에 개봉되고 나서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홍찬의 계획은 58년부터 영화가 뭐 매달 몇 편씩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1년에 하나 나온 거예요. 안양 촬영소에서. 다음 작품 59년도 초에 낭만열차가 나오고 나서 영화회사가 파산한 거죠.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고 더 이상 이승만이 지원해주지 않는 거죠. 이승만이 생각하기에 홍찬은 이제 홍찬 말고도 다른 이제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자기를 호의해주고 자기를 그 홍보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은행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홍찬은 59년도에 파산해요. 그리고 홍찬이 가진 모든 재산들은 다 경매에 붙여지죠. 안양 촬영소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사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스튜디오를 사서 운영할 운영비가 있는 영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찬이 가지고 있던 신문사, 무슨 신문? 평화신문이라고 있었죠. 평화신문은 매물로 나와서 한양대학교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김현준 이사장이 그거를 인수해요. 김현준의 대학교 스승이 현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명이 자기 제자한테 야 이게 매물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김현준이 이 홍찬이 가지고 있던 평화신문을 인수해서 제호를 바꿉니다. 대한일보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대한일보가 이제 60년 무렵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화사도 매물로 나오고 극장도 매물로 나오고 하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영화사의 일부도 인수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1960년에 그 전까지는 이제 단과대학이었죠. 공대, 한양공대만 있다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할 때 신문사도 인수했죠. 영화사도 인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문방송학과도 만들고 영화학과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방송학과, 영화학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튼 홍차는 이제 자기가 일궈놓았던 모든 성공이 일순간에 다 거품처럼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영화사라고 하는 영화사를 운영을 했어요. 완전 쪼그라들었죠. 한때는 불과 5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회사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영화도 못 만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죠. 64년도에 죽어요. 홍찬이 50년대 자유당 정권, 그러니까 이제 이 해방 이후부터 자유당 정권 때까지 영화계 1인자로 군림했었는데 홍찬의 라이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마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야인 시대니 이런 드라마나 혹은 이 자유당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이마수라는 인물이죠. 이마수는 경기도 여주 출신이에요. 경기도 여주 출신인데 거의 고아처럼 자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불황아들이 주로 이제 거처하던 데가 청계천 다리 밑에 막 이런 데나 아니면 좀 크면은 이제 극장 안에 들어가서 극장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막 하죠. 이마수는 이제 극장 안에서 성장했어요. 어떤 극장에 있었냐? 제일극장이라고 하는 극장. 제일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극장 안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옆판 같은데 그런 목판에다가 먹을 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 도중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팔았어요. 오징어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팝니다. 매점은 따로 있고 그 매점에서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 보고 있다가 이렇게 손 들면은 가서 이제 막 팔고 이랬어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 조그만 아이가 막 이렇게 귀엽게 막 다니고 하니까 극작가 중에 임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서방이라는 사람이 야, 너 참 귀엽다. 너 내 양자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성 임씨를 줘서 임화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마수는 본명인 권중각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얘를 이마수라고 불렀던 거죠. 여튼 극장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이 아이는 이제 극장에서 계속 보던 게는 영화나 연극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도
악극단의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그 콩쿨 대회도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조했던 단체들이 다 해산되잖아요. 악극단들도 다 해산돼요. 해산되고 재조직되는데 그 중에 무궁화 악극단이라고 하는 악극단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기획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자기의 능력은 배우보다는 이제 뭔가 기획이나 이런 쪽이 낫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획으로 들어갔다가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단장까지 올라가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주먹들이랑 어울렸던 거죠. 그 당시 그 극장에는 다 주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컸으니까 자연스럽게 깡패가 된 거죠. 그리고 기획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틈엔가 단장의 지위에까지 올라요. 그리고 우익의 청년단체의 뭐 간부도 하고 우익 청년단체들이 막 해방 직후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뭐 그 지역 간부 역할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연예와 뭐 이런 것들에 두루 이제 관여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이 터졌는데 운이 좋게도 대구에서 공연 중이었어요. 6.25가 터졌을 때. 서울에 있었다면은 이제 운명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대구에서 공연하다가 6.25가 터지니까 다행히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리고 홍찬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종군 연예인대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단원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위 반공이라고 하는 거에 딱 이제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홍찬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앞장서면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이제 이 연예계 특히 무대 쪽과 영화 쪽 이쪽에 이제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죠. 권력자가 되고 싶지만 이 50년대 전체를 걸쳐서 한국 영화계의 1인자는 홍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찬을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거죠. 홍찬이 서울시 극장협회 이사장이었죠. 아까 한성극장협회가 이름을 서울시 극장협회로 바꾸는데 이사장이었는데 이 서울시 극장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마수가 전국 극장협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홍찬보다 더 범위를 더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가 어려서 일했던 제1극장을 인수하게 돼요. 제1극장의 주인이 이창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창용이라는 사람은 원래 영화 제작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1950년 무렵에 아까 홍찬이 탈세 혐의로 체포됐다 그랬죠. 이 체포 위기에서 일본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밀항해 버려요. 극장의 주인이 없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빈 극장을 동대문 지역의 이 권력을 쥐고 있던 이정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정재는 이 사람의 극장을 운영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중에 극장을 아주 잘 아는 이마수한테 너 여기 관리를 해라 그러고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마수가 이 제1극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평화극장으로. 평화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이 홍찬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국 극장협회를 조직해요. 근데 자기는 배운 게 없죠.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마수는 글을 못 읽죠. 본인이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협회의 장, 자기가 만든 단체의 장은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일본에서 유학했던 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장으로 세워요. 자기는 부회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국 극장협회를 조직하고 백순성이라고 하는 시공관장, 아까 국제극장이라고 있었죠. 명치자가 국제극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이 국제극장이 서울시에서 이 극장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쓰겠다 그러면서 시공관으로 바뀝니다. 그 시공관 관장을 백순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이 사람은 일본 유학 출신의 엘리트예요. 이 사람을 협회장으로 세우고 자기는 부회장이 돼서 이 전국 극장협회를 움직여요. 그리고 서울시 극장협회와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극 영화 쪽에 자기가 잔뼈는 굵었지만 이 권위자가 아니죠. 해방 이후에 연극 영화계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유치진이죠. 유치진을 끌어들여요. 유치진을 끌어들여서 예술 15사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고 예술 15라고 하는 간행물을 발행해요. 이거는 연극 영화 전문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진한테 그걸 맡기는 거죠. 그리고 59년도에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방공예술인단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단장이 돼요. 드디어 59년도 홍찬이 파산하고 나서 자기가 단장이 돼서 이승만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승만의 또 다른 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단장은 김성민, 이해랑이 맞는데 김성민은 이마수의 오른팔이에요. 이해랑은 유치진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방공예술인단이 유치진과 이마수의 이 합작품이었던 거죠. 이마수가 권력과 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는 이 강일매라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이 강일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체가 모호한 사람이에요. 해방 전까지 정체가 모호한 사람.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언론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텐진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언론사에서 좀 근무하다가 텐진에 있는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밀정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텐진 지역의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거기서 텐진에 있는 조선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와요. 와서 뭘 하느냐? 이승만의 양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양자예요. 이 사람은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뭐 문화영화 같은 걸 막 찍고 있어요. 개성에서 막 이렇게 개성의 풍경, 뭐 박연폭포니, 뭐 인삼 먹는 거, 선주교 막 이런 거 찍고 해가지고 이제 짧은 단편 기록 영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일매가 보니까 이 청년을 데리고 뭔가 일을 벌여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요. 그 청년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승만을 따라다니라 그래요. 카메라를 들고 이승만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승만을 따라다니면서 이승만을 계속 찍기 시작해요. 계속 찍으니까 이승만이 어느 날 그 청년을 부르죠. 야, 왜 이렇게 날 찍냐? 이렇게 박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이 박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야, 그러면 이왕 찍으려면 좋은 걸로 찍어라 그러면서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던 최고급 카메라를 빌려줘요. 미첼 카메라를 빌려주고 이걸로 찍어라.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제 그 미첼 카메라를 이승만을 이제 열심히 찍었죠. 그래서 이 이승만을 따라다니면서 찍은 그 필름을 편집해서 47년도 말에 민족의 절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이승만의 홍보 영화인 거죠. 그것의 제작자가 강일매였어요. 그러니까 강일매는 이 영화를 만드는 거를 기회 삼아서 이승만에게 접근하고 이승만의 돈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어. 이승만의 정치자금 일부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또 돈이 생기면 이승만한테 또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민족의 절규라고 하는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승만의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헌을 세우죠. 이승만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승만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까 홍찬 얘기하면서 나왔던 노덕술 사건이 있었죠. 반민특위 와해 공작. 이 반민특위 와해 공작이 드러나고 노덕술이 체포된 그 장소가 이두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별장에서 체포돼요. 그 별장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두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신세계백화점 알죠? 신세계백화점이 일제시대 때는 미스코시 경성지점이었어요.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름을 동아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두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두철이 이 반민특위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나온 노덕수를 숨겨주다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 자격이 박탈당했어요. 그럼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나야 되죠. 그 새로운 관리인을 이승만이 누구를 임명하느냐? 강일매를 임명해요. 강일매가 이 동아백화점의 관리인이 돼요. 그래서 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백화점을 운영하면 현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승만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거죠. 이승만의 자금 담당이었는데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동아백화점은 미군 PX로 징발돼요. 현금이 나올 데가 없죠. 이승만인데 돈이 필요한데 현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골똘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되나. 1951년에 전쟁 중이죠. 수도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 있었고, 당시 이제 전쟁 기간에 남한 지역에 남아있던 가장 큰 공장, 가장 큰 회사가 조선방직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조선방직이 일제시대 때 적산재산이었죠. 적산관리인들이 이제 관리인이 어떤 사람이 임명돼서 운영하고, 그것이 이제 적산재산들을 막 불화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이제 방직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지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김지태라는 사람이 조선방직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준비 중이었는데, 이 김지태라는 사람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시 가장 큰 방직회사, 그러니까 가장 큰 회사가 야당 국회의원 손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없죠. 야당 쪽 정치자금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해요. 이유를 들어서 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군복을 만들어서 군복에 불량품이 많이 났다는 이유로 적산 관리인과 그 다음에 그걸 인수하려고 했던 김지태라는 사람과 그다음 노조위원장이랑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해요. 20여 명을 체포한 다음에 적산 관리인을 바꾸죠. 누구로? 강일매로 바꿔요. 이승만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강일매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강일매를 임명하니까 그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노동자들이 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강일매가 누구를 동원하느냐? 유명한 주목들을 동원하는 거죠. 김두한, 이정대, 이마수 이런 사람들이 조선방직 사태를 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이 돼요. 그러면서 이마수가 강일매와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1955년도에 이마수가 한국연예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이 한국연예주식회사의 회장이 강일매가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강일매는 조선방직과 동아백화점의 적산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이제 현금을 막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일매를 회장으로 세우고 자기는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있으면서 이 한국연예주식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강일매가 바로 죽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한국연예주식회사는 이마수가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이마수가 장악하고 뭘 했느냐?
이마수가 무궁화 악극단의 단장이었잖아요. 무궁화 악극단을 비롯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규모가 큰 모든 악극단을 다 통폐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악극단들을 다 통폐합시킨 다음에 두 개로 재조직해요. 그게 자유가극단과 코리아 악극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악극단으로 재조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군부대 위문 공연을 독점해요. 당시 전쟁 직후니까 이제 군과 관련된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문 공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다 한국연예 주식회사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예계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회증이라는 걸 발급했어요. 본인이. 이건 뭐냐면 모든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테스트를 보게 했어요. 오디션 보듯이. 오디션을 보게 해가지고 그 합격한 사람들만 기회증을 주고 이 사람들만 연예인으로 활동하게 했어요. 이마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마수 말을 안 들으면 뭘 안 내줘요? 기회증을 안 내주는 거죠. 연예인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마수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라이벌은 홍찬이잖아요. 홍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안양 촬영소를 만들어서 시네마스코프 영화를 막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시네마스코프가 이게 긴 화면의 영화라면 그거와 비견되는 어떤 영화 기술의 혁신은 칼라예요. 흑백으로 만들고 있던 영화를 칼라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죠. 기술을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국과 합작을 해야 돼요. 칼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과 합작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칼라 영화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에서 칼라 영화 막 만들고 있는데 일본이랑 합작하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 가서 축구 경기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했을 정도로 이 극일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마수가 홍콩과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 회사죠. 쇼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와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홍콩에서 칼라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홍콩을 통해서 일본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이국정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칼라 필름이 한국과 홍콩의 합작 영화인 이국정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래 활동했던 20년대 후반부터 37년까지 중국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했던 전창근이 연출을 맡았고요. 당시 유명한 배우들 김삼하, 윤일봉, 최무룡, 김진규 등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명 배우들을 총 출연시켜가지고 홍콩과 합작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이마수가 이렇게 열심히 칼라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북한에서 사도성 이야기라고 하는 칼라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홍콩에서 상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북한의 칼라 영화가 상영되는 거를 보고 이마수가 그거보단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홍콩과 이 칼라 영화를 막 이제 칼라 기술로 도입해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악극의 시대가 아닌 영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1954년도에 한국 영화 발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국산 영화에 한해서 입장세를 면세해주는 조치가 시행이 돼요. 이 말은 뭐냐? 한국 영화라는 영화만 당시 입장세는 뭐냐면 극장의 입장권에 붙는 세금이 입장세예요. 입장세가 1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100원이다 라고 하면 그 100원 중에 세금이 50원이에요. 그러면 극장에서 이제 자기들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게 50원밖에 없는 거죠. 그 50원을 가지고 영화 배급자와 극장이 반씩 나누죠.
그러면 25원씩밖에 못 가요. 1인당. 그런데 한국 영화에 한해서 극장세를 면세해주면 입장료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입장료는 똑같죠. 그럼 뭐가 늘어요? 수익이 늘죠. 그러면 극장들은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아요?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아요?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죠. 이런 실험물, 예를 들어 악극이나 가극이나 연극이나 이런 거를 공연하는 게 좋아요?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아요?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게 훨씬 좋죠. 관객을 똑같이 받아도 수익이 2배죠. 한국 영화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극장에서 뭐만 원해요? 한국 영화만 원하는 거죠. 이마수가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가극단으로 지금 순회 공연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마수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악극단에 연출가 있죠. 작곡가 있죠. 무용단 있죠. 배우 있죠. 가수 있죠. 작가 있죠. 다 있어요. 카메라맨만 없는 거야. 기술자만. 영화를 찍는 기술자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영화 찍기 시작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악극단 단원들을 동원해서. 그 단원들이 일제시대 때는 영화 하던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화랑이라고 하는 사람. 영화 감독 출신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이마수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김성민이라는 사람은 원래 영화 하던 사람이에요. 반도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자예요. 그러니까 영화 하던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연출가들도 있어요. 김아랑 같은 사람은 연출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인력풀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어내요. 홍찬과는 달라요. 홍찬은 어떻게 했어요?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영화가 망했어요. 근데 이마수는 어떻게 해요? 영화의 퀄리티는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 빠르게 영화를 다량으로 만들어요. 1년에 10여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요. 그 영화의 내용과 이런 거는 어떻게? 악극단에서 공연했던 것들. 악극단에서 주로 했던 이제 공연들이 멜로드라마 같은 거죠. 전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을 해서 관객들의 눈물을 쫙 빼놓는 그런 연극을 그냥 스크린에 옮겨요. 그리고 그런 공연 사이사이마다 누가 등장해요? 코미디언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웃겨주죠. 이 코미디언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훈, 양석천, 구봉서 이런 사람들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들이 이 한국 연예 주식회사 이마수가 이끌던 이런 회사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연예계에 이제 두각을 냅니다. 그리고 홍찬이 파산한 59년도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밀죠. 이전까지는 이마수가 얼굴을 내밀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대문 사단이라고 하는 이 폭력 조직에서 우두머리는 이정재였죠. 이정재는 경찰 출신이에요. 이 사람 경찰 출신에다가 심지어 반민특위의 특경대 출신이에요. 노덕수를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노덕수를 체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민특위 해산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노덕수한테 두들겨 맞았겠죠. 그리고 경찰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경찰 옷을 벗은 다음에 여러분들 광장시장 알죠?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냈어요. 그래서 포목점을 하다가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고 광장시장이 폭격으로 다 파괴가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광장시장을 재건하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이 유착관계. 그리고 자기 고향 후배가 곽영주라고 하는 4.19 때 그 경무대의 경비를 책임졌던 그 사람이 이정재의 고향 후배예요. 이정재를 통해서 경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 자유당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맞대응을 했지. 이마수는
학력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인자에 만족했어요. 2인자에 만족하다가 59년도에 홍찬이 파산한 직후에 얼굴을 내미는 거죠. 그 얼굴을 내밀기 위해 만든 단체가 반공예술인단이에요. 반공예술인단을 조직해요. 반공예술인단은 소위 자유당의 선거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예술인단의 모든 유명 연예인들을 다 동원시켜요. 반공예술인단에 들어와. 난 싫은데 라고 하면 뭐예요? 빨갱이구나. 빨갱이는 어떻게? 두들겨 패도 되죠. 어느 누구도 이마수의 반공예술인단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마수의 주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연예인들 대부분이 해방되고 나서 영화동맹이니 연극동맹이니 이런 데에 가입했었죠. 국민보도연맹원들이었어요. 국민보도연맹이었으니까 너 옛날 국민보도연맹이었지, 너 빨갱이네. 이게 두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6.25가 터졌을 때 많은 연예인들이 서울에 있었어요. 인민군 치하 90일을 서울에서 보내면서 인민군이 원하는 대로 가서 교육도 받고 노래도 부르고 행진도 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봤죠.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어필해야 돼요. 어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좀 열심히 안 하는데 너 공산주의자지?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레떼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수는 대구에 있었잖아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 자기는 난 반공이야, 대구에 있었으니까. 웃긴 거죠. 인민군 치하에서 자기는 안 보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렇지만 인민군 치하에서 보냈던 사람들은 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족 중에 일부라도 북한에 가 있는 사람은 더 의심받는 거죠. 최무룡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최무룡이 이 반공예술인단의 행사에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죠. 이마수가. 왜? 최무룡의 장인이 강홍식이에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동맹의 위원장이에요. 북한 최초의 영화 내 고향을 연출했던 사람이에요. 북한 영화계 1인자. 그 사람이 장인이야. 근데 장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빨갱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김희갑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김희갑은 월남한 사람이에요. 이 북한 체제, 이 공산 체제가 싫어서 월남해가지고 남한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반공으로 열심히 다져진 사람이에요. 근데도 두들겨 맞아요. 이 사람은 그나마 저항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자기는 북한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수한테 두들겨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죠. 여튼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단장이 돼요. 그리고 명예총재로 누구? 이승만을 추대해요. 경무대에 가서 이승만을 만나고 절하죠. 그리고 아버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반공예술인단의 명예총재님이 돼주십시오. 명예총재로 이승만이 돼요. 부단장은 누구? 아까 김성민, 이해랑인 거죠. 김성민은 이마수의 오른팔, 이해랑은 유치진의 오른팔. 단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단체 만들어서 뭐 하는 것보다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지금 김일성 우상화 영화들이 막 나와,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50년대. 그러면 남한에서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승만 이 김일성에 비하면 너무 늙었어. 김일성은 40대, 이승만은 70대. 70대가 넘었죠. 이미 50년대 후반 되면 80대예요. 너무 노쇠한, 너무 늙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수가 뭘 만들어요? 이승만의 젊은 시절.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뭐 했어요?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죠. 19세기 말에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어요. 이 19세기 말에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어요. 왜? 그땐 이승만이 젊었죠. 10대, 20대였잖아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인 영화 감독 중에 영화를 잘 만든다고 판단되는 신상욱한테 영화를 연출 맡겨요. 신상욱은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대작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걸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신상욱이 이게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19세기 말 이제 20세기 초반 이게 이제 영화가 끝날 때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끝나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가면서 끝날 때 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려면 이제 기선이 이렇게 막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한강에 기선이 딱 나타나요. 19세기에 사용하던 기선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딱 한강에다 세우는 거죠. 왜? 이승만 영화니까 이건 국가가 총동원이 돼서 영화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 1960년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져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영이 됐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반공예술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자유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보내버려요. 심지어. 그러니까 유명한 당시 영화배우 김승호 같은 사람은 1960년 3.15 선거 때 자유당의 운동원이 돼서 연설하러 다니는 거야. 그렇게 바쁜데 영화를 막 수십 개씩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제 운동원이 돼서 연설하러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예인을 총동원시켜줘요. 연예인들은 이마수에 의해서 총동원되는 거죠. 거절할 수 있어요? 김승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전형? 국민보도연맹원이었다가 6.25 당시에 서울에 있었죠. 그래서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탈출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뭘 외치고 다녀야 돼요? 반공을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대중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활용하기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4.19가 터집니다.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진출해서 연자 시위를 하죠. 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한 이제 시위를 합니다. 이미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선거를 하고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제 이기붕이 정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이승만은 뭐 기정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없었죠. 이승만 거의 혼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이 죽었어요. 선거 앞두고. 그래가지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크게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 그 당시 이 1960년 당시에 이승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보다는 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거니까. 그래서 56년 선거에서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고 이제 이승만의 비서 출신이었던 이기붕이 이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원체 이기붕이 인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는지 뭐 떨어질 뻔했는지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어서 무리를 했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이제 기획이 된 거죠. 그리고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이 됐죠. 왜? 뭐 후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해요. 시위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시위가 잠잠해질 무렵에 이제 이제 중고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막 지방에서 이제 시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이제 실종됐다가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다시 시위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4.19 때까지는 이 시위의 주도는 항상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이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시위 잘 안 하죠. 4월 18일 날 대학생들 중에서는 고대생들이 처음으로 시위에 나선 거죠.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까지. 국회의사당이 지금 덕수궁 옆에 서울시 의회가 그 당시 국회의사당이었는데 거기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당시 고대 총장이었던 유진호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막 설득해서 이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해산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대생들이 다시 고대로 돌아가는 중에 소위 동대문 사단의 나와바리라고 하는 이 청계천 뭡니까 6가 7가 8가 뭐 그 일대를 지나가는데 깡패들이 습격을 해서 고대생들을 이 밤중에 습격해서 수십 명이 막 부상당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19일 날,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4월 19일 날 고대생들의 시위를 보고 전 서울 시내 전체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시내로 다 쏟아져 나오죠. 4.19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경무대로 향해 가죠. 경무대로 향해 가다가 이 경찰들이 총을 쏘게 되니까 이제 진로를 바꾸죠. 이기붕 집 있는 서대문으로 가고, 또 한 군데 김승호의 집이 있는 청진동으로 가요. 김승호는 난리가 났죠. 자기 집으로 이 시위대가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 영화 기자였던 호연찬 집에 숨어 있는. 큰일 났다. 이 지금 성난이 시위대들이 지금 김승호 잡아 죽인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호연찬이 얘기를 해줘요. 연예계 은퇴를 우선 선언해라. 이제 자기가 자숙한다는 의미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좀 지나면 원체 대중들이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언젠가 대중들에 의해서 다시 불려 나올 날이 있을 테니까 우선은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 연예계 은퇴 선언해라.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제 김승호 은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호연찬의 말대로 불과 몇 개월 안 있어서 다시 영화에 출연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혁명이 끝나고 나서, 시위가 끝나고 뭔가 잠잠해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서 좀 누그러지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이 김승호라는 사람의 이것들이 이마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되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마수가 그걸 안 하면은 빨갱이로 몰고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혁명 재판에 연예인들이 다수 불려 나옵니다. 신상옥도 불려 나오고 뭐 등등등등. 이 50년대 후반에 이승만의 이 독재 체제에 어떻게든지 협력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불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자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숙하면서 영화 활동을 잠시 멈춰요. 그리고 좀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국가에 의해서 우리 영화인들이 조정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인 검열을 민간으로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검열이 민간이 만든 단체의 심의로 바뀌게 돼요. 심의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불가능했던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훨씬 완화되겠죠. 그래서 독재 체제에서 여러분들 어두운 영화는 안 나옵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항상 밝은 영화만 나와요. 여러분들 북한 영화 보세요. 보면 안 되나요? 북한 영화 보면 밝아요. 그 스탈린 시기 때 소련 영화 보면 주요 장르가 코미디예요. 코미디 뮤지컬이에요. 독재 체제일수록 이 체제를 밝게 선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활용되는 게 코미디와 뮤지컬이 주로 활용됩니다. 50년대 한국 영화의 주류가 코미디와 뮤지컬이었어요. 그런데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카메라를 들이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50년대 후반에도 어두운 영화들이 일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기를 끌면서 네오리얼리즘 풍의 영화들이 나왔지만 그것들이 일종의 사회 비판, 정치 비판, 정권 비판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 60년대는 좀 다른 거죠. 4.19 이후의 영화들은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발탄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우선 인력도 좀 바꿔야 되겠죠. 좌우당 때까지 이 문화예술계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우선은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유당 시기 때 핍박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각종 행사도 펼칩니다. 특히 영화는 자유당 정권의 지금 홍위병으로 너무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 영화의 출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1961년도에 한국 영화 탄생 4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이, 그러니까 2019년이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었잖아요. 근데 40주년이 61년이라면 이상한 거죠. 59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최초의 한국 영화를 뭘로 정해야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21년도에 월화의 맹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21년도를 한국 영화의 기점이라고 얘기하던 시대예요. 실제 월화의 맹세라는 영화는 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그래서 21년도를 기점으로 삼아서 61년도에 한국 영화 탄생 40주년 행사도 해요. 행사를 크게 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터져요? 5.16이 터지고 이 행사는 중지되고 이 행사를 기획했던 사람들은 파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쿠데타에 의해서 이런 한국 영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행사 자체가 또 파탄이 나고 한국 영화는 다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4.19의 어떤 정신을 담은 영화, 대표작을 꼽는다면 오발탄이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겠죠. 이 오발탄에서 무슨 4.19의 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4.19 이후에 한국 사회의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드러낼 뿐이죠. 월남한 한 가족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계속 외치죠.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외쳐요. 가자, 가자, 막 이러면서 외치죠. 월남한 가족의 이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자, 북한으로 가자는 거냐. 그리고 상위 군인, 동생은 이제 형은 계리사인데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냐고 이가 아파 죽겠는데 이가 치통 때문에 엄청나게 아파 죽겠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 치과를 못 가고 있어요. 그 동생은 상위 군인이 됐어요. 6.25 전쟁 때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동생은 양공주가 됐어요. 이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의 모순들 하나하나를 한 명의 캐릭터에 다 넣은 거죠. 이렇게 넣어서 이런 한국 사회의 당시의 문제들을 각각의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일종의 가정으로 작게 축소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각각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주인공은 지금 이가 아픈데, 나라가 아픈데,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방향 없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고, 마치 오발탄처럼.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됩니다. 자유당 정권 때는 거의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죠. 왜? 정부를 비판하는, 특히 뭐 북한으로 가자 막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인데 이거 4.19 이후니까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와중에 5.16이 터지죠. 그리고 이 영화는 상영 금지됩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너무 사회를 어둡게 묘사한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시켜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영화가 다시 이제 상영될 수 있게 되는 거죠.
4.19가 터지니까 가장 흥분하는 사람들은 북한이에요. 남한에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났다. 드디어 남한 사회의 모순이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혁명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4.19가 4월달 60년 4월에 터지잖아요. 60년 4월에 터지자마자 5월부터 영화를 기획해요. 그래서 이 4.19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60년에 나옵니다. 남한에서는 4.19를 다룬 영화 나오지도 않는데 북한에서는 1960년에 영화가 만들어져요. 4.19 영화가. 항쟁의 서곡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연출은 아까 최무룡의 장인이라고 했던 강홍식이 연출을 맡아요. 그리고 김현실, 시명 등등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월북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시명이라고 하는 배우는 고려대 교수로 등장해요. 대학 교수들이 시위에 나섰잖아요. 김현실은 이제 시명의 부인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세트, 이게 저기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세트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영화가 북한에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흥분한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혁명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드디어 남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61년도에는 분계선 마을에서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는 분계선이 뭐예요? 군사 분계선. 군사 분계선에 인접한 북한의 마을이 배경이에요. 이 마을에 전쟁 기간 때 미군에 의해서 남편이 붙잡혀간 어떤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 여인이 남편이 붙잡혀 갔으니까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죠. 남편을 그리워하고 뭔가 이제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그 여자를 바라봐요. 왜 남편이 남한으로 내려갔지? 막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 사람이 사실을 남한의 간첩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남한으로 남편이 내려간 이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못 끌어들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제거를 하던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작이 이제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서 보낸 간첩으로 체포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남편,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남한에 끌려간 남편은 4.19 혁명에 앞장서고 있는 사진이 이제 보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 남한에 가서도 열심히 이런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 흐뭇해하는, 그리고 이제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분계선 마을에서라고 하는 작품은 영화 최초의 이제 북한에서 인민상을 받은 작품으로 60년대 북한 영화의 모범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배우로 등장한,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성혜림이죠. 김정일의 부인이 되는 성혜림이 등장을 하는 영화입니다. 성혜림은 60년대 북한 최고의 배우였어요. 그래서 성혜림이 등장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영화를 공개하지 않죠. 북한에서 최고 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못 봐요.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4.19가 터지고 막 이제 4.19를 다룬 영화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주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4.19와 걸쳐져 있어요. 5.16이 터지고 나서 4.19는 퇴색되죠. 혁명이라고 불렸던 것도 의거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제 퇴색됩니다. 4.19가 가져온 이 변화를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이 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막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5.16이 터지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죠. 그렇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4.19에 대한 기억이 다 있어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잖아요. 64년도에 이 4.19를 다룬 라디오 드라마가 방영이 돼요. 동아방송에서 한운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방송 작가가 작품을 써요. 그게 잘 돼갑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경무대 전속 이발사가 주인공이에요. 그 이발사가 대통령의 머리를
깎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머리를 깎으면서 대통령이 아 요즘 사회는 어떠냐 뭐 이런 거는 뭐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할 수 있는 말은 잘 돼갑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얘기를 못하고 무조건 잘 돼갑니다만 할 수 있는 이발사의 눈으로 바라본 자유당 정권의 말기 이야기예요. 엄청난 인기를 끌어. 왜냐면은 64년이면은 4.19에 대한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남아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자유당 정권 말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김하고 싶을 때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끕니다. 보통 당시에 라디오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 큰 인기가 안 끌어도 영화로 만들어져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드라마가 너무 인기인데 아무도 영화로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중앙정보부에서 개입하고 있었던 거죠. 뭘 개입해요? 이 영화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혹시라도 4.19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4.19 이후에 나온 5.16이 폄훼될까봐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 작품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박정희니 뭐 유경수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재밌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튼 드라마는 아주 큰 인기 끝에 끝나고 아무도 이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젊은 제작자 한 사람이 한운사를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겠으니까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좀 써주십시오. 한운사는 좋죠. 왜냐하면 자기의 라디오 드라마들이 웬만하면 다 영화로 만들어줬어요. 뭐 현해탄은 알고 있다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운사의 라디오 드라마들은 영화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작품만 중앙정보부에서 못 만들게 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영화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제작자가 와가지고 김상윤이라고 하는 젊은 제작자가 와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한운사도 기쁜 마음에 내가 시나리오를 해주겠다. 시나리오 작업을 해주고 조긍아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합니다. 이 조긍아라고 하는 감독은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자식이 유명하죠. 이제는 조동진이나 뭐 조동이나 이 가수들, 예,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예. 조긍아 감독이 연출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역은 공개 모집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긴 배우를 찾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개 모집을 보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이승만과 비슷한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최용환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승만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역에 캐스팅이 돼요. 한 번도 영화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이승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 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에 출연했던 장민호 같은 배우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당대 유명한 스타 배우들, 예를 들어서 허장강, 박노식, 김지미 등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민호는 이기붕, 그리고 허장강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그리고 박노식은 조병옥, 그리고 김지미는 그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김마리아. 이렇게 이제 스타들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67년 말부터 영화를 준비해서 68년도에 영화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68년도 추석 프로그램으로 극장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 필름이 이제 검열을 맡게 되죠. 근데 검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라라고 이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모대가 민주당사로 모이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사가 지금 그 이제 68년도 당시에 야당에 이렇게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종의 민주당이 구심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축소.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시위하는 장면도 축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강석, 그러니까 이제 이기붕의 아들이자 이승만의 양아들. 진짜 양아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가짜 양아들이고 진짜 양아들 이강석이 이제 계엄사에 전화하는
그러니까 군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거죠. 마치 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아예 그 장면은 삭제. 그리고 이제 통과가 돼요. 그리고 68년도 추석을 앞두고 이제 영화의 이제 극장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검열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상영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조직이 상영을 금지시킨 거죠. 중앙정보부에서 금지시킨 거죠. 왜? 박정희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죠. 63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67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세 번째 대통령을 준비해야 되는데 헌법을 바꿔야 돼요. 소위 삼선 개헌이죠. 삼선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왜 반이승만 4.19 운동을 왜 한 거예요? 4.19 혁명을 왜 일으킨 거예요? 이승만이 헌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대통령에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박정희가 그걸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4.19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할까봐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영화를 상영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던 김상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죠. 막 우라가 치밀었겠죠. 막. 화병으로 몇 년 있다 죽어요. 70년대 초반에 4년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80년대 초반에는 영화의 연출가였던 조궁학까지도 죽어요. 그리고 이 필름은 지금의 이제 영상자료, 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진흥공사 필름 보관소 안에 그냥 보관돼 있었어요. 필름은 보관돼 있고 이 가족들, 이 제작자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고 완성은 했지만 상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 이제 청와대에 막 탄원도 하고 막 이럽니다. 탄원하면 할수록 뭐예요? 탄압을 받죠. 그렇게 탄압을 받다가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민주화되기 시작합니다. 8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죠. 여소야대 국회에서 드디어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여 년이 지났죠. 영화가 완성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영화가 뒤늦게 상영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20년이 지난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별로 안 보는 거죠. 영화제에서 보지 않는 한 우리가 돈 내고 영화를 그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극장을 잡아놓고 상영을 했지만 관객이 안 들어요. 너무 낡은 영화죠. 60년대 영화. 80년대 후반에 60년대 영화를 본다는 거. 그 당시 관객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영화가 9일 만에 상영이 마감돼요. 관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평생 이 영화를 상영해서 남편의 이 응어리진 한을 이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 남편의 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부인이 9일 만에 영화가 마감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런 거죠. 자살 시도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집은 이제 풍비박산된 채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4.19를 다룬 영화, 4.19를 다룬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4.19 이후에 4.19를 담은 영화 혹은 4.19의 정신을 담은 영화들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바로 5.16이 터지고 5.16 군사 정권 하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영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회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만 가능했던 거예요.
쌀 같은 영화. 증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니면 약간 혼란한 사회를 배경으로 했던 원작도 영화화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혈맥 같은 영화들이 그런 거죠. 혈맥은 해방 직후에 막 혼란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지만 이 60년대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되게 이게 그 화창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60년대 영화들은 사회 어두운 구석에 카메라를 비추지 못하게 바뀌는 거죠. 4.19를 직접 다룬 영화는 이 이후에 효자동 이발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효자동 이발사는 이 잘돼갑니다의 박정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당 말기부터 박정희 시대를 관통해서 청와대의 이발사를 하던 사람이 이 청와대 이야기를,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청와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도입 부분이 이제 4.19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자동에 살고 있는 이발사가 주인공인 영화. 어떻게 보면 잘돼갑니다랑 아주 비슷하죠. 그 외에 4.19를 다룬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19 70주년을 맞으면서 한번 4.19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왜 4.19가 이렇게 대중 매체, 특히 영화에서 외면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이번에 됐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